행사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신입해온 환영과 함께 AI 로봇 분야 세계적인 석학 권인수 박사님을 모시게 된 것은 매우 큰 영광입니다. 권 박사님은 안동고 서울대 졸업 후 미국 카네기 멜론대 로봇공학 박사 취득 후 카이스트에서 수제자 200여 명을 양성하셨고, 이들은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키스트에서 AI 연구단장을 역임하시면서 정부의 세계 AI 3대 강국 진입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이시며, UN 산업개발기구에서 글로벌 AI 인재 100인을 선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권인수 박사님이 선정되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권인수 박사님을 큰 박수로 강연 초청하겠습니다. 과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옴둘바를 보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친구들 오늘 제가 컨트롤을 좀 제가 칠순잔치는 꼭 해야 된다고 친구들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던 불알 친구들하고 고향 안동에 가서 1박 2일간 좀 진하게 놀다 보니까 감기가 걸렸습니다. 사실은 술도 마시지 말고 몸 관리하면서 오늘 행사를 준비했어야 했는데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죽비를 맞는 것 참 정신이 번쩍했는데요. 아까 그 김동 의원님이 세계문화유산의 수도를 만들겠다는 그 다음에 또 우리 회장님 그 세계 생활인 체육대회를 안동에 유치하시겠다는 거기에 로봇하고 같이 하는 게임도 하나 키워주시면은 예, 제가 대한민국하고 전 세계 로봇이 경쟁하는 특별 세션을 하나 준비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종류의 대중 강연은 제가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좀 자료들이 상당히 좀 전문적인 내용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고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저 페이지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시면 제 그 GitHub 웹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관련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운받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동이 뭐예요?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그 1992년에 카이스트에 부임해서요. 2025년 12월까지 카이스트에서 교수로서 34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 국가에서 좀 대한민국의 미래 로봇 AI 분야가 걱정이 많이 되니 저보고 은퇴하지 말고 일을 좀 더 해달라고 해서 우리 집사람은 좋아하더라고요. 돈을 더 벌어온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지금은 키스트에서 피지컬 AI 사업 단장으로서 힘겨운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중국의 발전 속도 그리고 투자 그 다음에 인력의 수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수준의 그 선두 2강 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후발주자인데 그것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느라고 요즘 뭐 머리도 다 빠져버리고 아주 이제 상노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 젊은 연구원들도 아마 더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철학으로 이런 힘겨운 경쟁을 뚫고 나오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키스에서 만든 60주년 기념품이 있습니다. 질문이 좋으셔야 됩니다. 안동인의 수준에 걸맞게 여러분들의 박수로 판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박수를 받을 만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게 2025년 젠센왕이 타이완에서 GTC 워크샵에서 발표 장표 한 장입니다. 현재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시작은 사실은 2012년에 알렉스넷입니다. 그림이 장표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는 알렉스넷의 세부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있는 게 엔비디아의 GPU 한 장입니다. 사실은 이 알렉스넷 기술 때문에 제프리 힌튼 교수가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2012년인데요. 불과 10년 만에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지금 사용률이. 이 토큰을 제일 많이 써주시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적응성이라고 볼까? 그 어댑테이션 속도가 전 세계 1위입니다. 2위가 중국이고요. 미국은 거의 10위 바깥에 있는 정도입니다. 연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은 항상 대한민국은 교육열이 높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열심히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AI 시대에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등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막 주장하고 다닙니다. 이 챗GPT를 보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제가 My AI Timeline이라고 타이틀을 붙였고요. 제가 되게 운이 좋게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84년도에 카네기 멜론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카네기 멜론에 가게 된 것도 원래는 제가 서울대 기계 설계에서 학습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국비 유학 시험을 합격할 때는 기계공학을 전공한다는 조건 하에 선발이 됐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석사를 받고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한 1년 반 정도 유학을 준비하면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기계연구원을 갔더니 로봇 AI라는 분야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정부 지원으로 막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한민국 최초의 로봇 매니플레이터를 기계연구원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대우전자에 저희들이 기술 이전을 해서 한국형 산업용 로봇팔을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그 팀에서 제가 설계도 하고 제어도 하고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로봇을 제일 잘하는 학교가 전 세계에서 어딘가를 나름 수소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카네기 멜론이라고 무슨 수박 학교도 아니고 자세히 들어봤더니 그 철강왕 카네기가 번 돈으로 만든 학교. 그래서 저 학교의 철학은 가서 보시면 대부분 아시는데 실용성이 없으면은 그걸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실용성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학풍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강조하는 그런 학교의 학풍이 있어서 카네기 멜론을 가서 제가 85년도에 제가 한국에서 개발 경험이 있었던 로봇팔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DDR2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혹시 로봇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타가 대부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전기 모타의 방식 중에 대부분은 그 모타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3000rpm 이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로봇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속기라는 기계 파트가 상당히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손실 문제도 있고 효율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확도도 떨어지고, 근데 이때 저희들이 개발했던 DDR이라는 것은 디렉트 드라이브 암입니다. 모터를 로봇의 조인트에 직접 장착하는 겁니다. 이 모터 스피드를 실제로 상당히 느리게 하이 토크로 할 수 있는 그 원천 기술이 이때 개발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중국 로봇들이 막 텀블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할 수 있는 이유가 걔들은 QDD 모터라는 것을 만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액추에이터는 QDD는 쿼자이 디렉트 드라이브. 저희가 만들었던 것은 직접 구동 방식의 로봇이었는데 중국 애들은 그 기어 메커니즘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면서도 디렉트 드라이브와 같은 형태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신기술을 양산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서 지금 제가 하나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 QDD, 디렉트 드라이브에 대한 기술 확보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로봇 하드웨어 플랫폼에서의 경쟁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DR2 개발에 투입이 됐는데 그 시작은 로봇 제어였습니다. 저 때만 해도 제가 제어가 세상에 전부인 것을 생각하고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물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정통 그 로봇 제어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도교수한테 인정도 받고 아주 행복한, 가장 좋았던, 아마 제 인생에 가장 스트레스도 없고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86년도에 저에게 AI 민터가 찾아옵니다. 제가 만든 AI 보드에 불이 났어요. 근데 저랑 같이 연구하던 미국인하고 인도인 이런 다 제 선배들이었죠. 이 친구들 저한테 다 덤터기를 씌워가지고 제가 실험실을 쫓겨나게 생겼어요. 지도교수는 실험실 떠나라, 너 뭐 이제 꼴도 보기 싫다. 왜냐하면 저때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그 칩이 요즘으로 치면 GPU에 해당하는 건데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샘플로 5개만 만들어가지고 MIT에 한 장, 카네기 멜론에 한 장, 버클리에 한 장, 이런 식으로 아주 한정적으로 전 세계에 공급되어 있던 최첨단 슈퍼컴퓨팅 보드였습니다. 그걸 제가 불을 태워버렸으니 실험을 할 수도 없고, 그 지도교수가 화가 많이 나셨죠. 저보고 너 같은 그렇게 하드웨어 불이나 내고 소질이 없는 애는 더 이상 자기가 학생으로 못 데리고 있겠다고 떠나라고 해서 제가, 근데 이게 아까 우리 저 권원호 원로 회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안동인의 금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도전했으면 뭐 어떻게 되든 성공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철두철미한 도전 정신으로 교수님을, 하여튼 교수님이 퇴근하기 전에 저는 절대 퇴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그 다음날 아마 어디 해외 출장 가시려고 준비하시다가 밤 12시쯤 퇴근하시는데 실험실에 불이 켜 있으니까 퇴근하시다가 들리셨어요. 근데 제가 있으니까 야, 너 떠나라고 그랬는데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나중에 교수님보다도 더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가 되겠다고 그랬더니 교수님 그걸 웃으시면서 그래 그러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텐데 저희 팀에 이제 그 로봇을 만드는 그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그룹이 또 있었습니다. 너는 하드웨어에 대한 소질이 없으니 소프트웨어를 하라. 그래서 제 전공이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으로 86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남들이 보면은 야 저분은 참 성견지명이 있어서 그 옛날에 인공지능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만든 그 보드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운명적으로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을 공부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였죠. 중에 한 학기였습니다. 그때 뭐 국비와이 지금 다른 대학으로 옮기게 되면 이 지원이 계속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 이미 영어 성적은 그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영어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토플 공부하고 GRE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걱정이 되니까 이제 와서 또 영어를 봐가지고 어디에 입학 허가를 받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을 하게 됐다니까 마누라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원래 제어보다는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 하기를 원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마누라한테 인정을 크게 받았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82년도에 썼던 공학 석사 논문의 첫 페이지인데 우연히 저희 집안에 문집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제가 아버지 어머니께 드렸던 그 논문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82년도까지는 제가 자동차에 사용되는 어떤 외장을 만드는 메탈 포밍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는 그런 기계공학 전공자였다가 8년 후에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의 전문가인 로보틱스 전문가로 8년간의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그 한국인 최초의 로봇 박사입니다. 제가 한국인 최초. 전 세계에서도 두 번째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로봇 전공자, 물론 전자공학이나 뭐 전산학이나 이런 분야에서 비슷하게 로봇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저처럼 로봇이라는 학문 분야를 기초부터 배우고 연구까지 한 그는 제가 한국인으로는 최초였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카이스트, 그 다음에 포항공대, 서울대 세 군데서 저를 오라고 초청이 왔습니다. 특히 지금도 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김호길 고인이 되시지만 김호길 포항공대 총장님이 저를 2번이나 찾아오셔가지고 야 같은 안동 동양 사람인데 건박사 자네 포공으로 오는 거야. 그 저한테 일종의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여전히 카이스트가 그래도 가장 연구하기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김호길 총장님한테 욕을 먹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야, 월급이 작아? 내가 2배 줄게.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고급 술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김호길 총장님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부임을 했는데, 카이스트에 부임해서 이 경쟁이 또 전 세계적인 경쟁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커리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는 결국은 이 로봇에 인공시각이 들어가려면은 사람보다도 우수한 인공시각을 만들어야 된다. 첫 번째 목표는 인간 시각 기능을 넘어선 인공시각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까, 이거에 대한 챌린지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실 이거를 지금도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데, 제가 일론 머스크처럼 좀 더 저돌적이고 깡패 같은 스타일이었다면 아마 제가 계속 교수를 하고 있지 않고 이걸 상용화해서 지금 테슬라를 이기는 대한민국 지능형 자동차를 만들었을 텐데, 그래도 하여튼 제 꿈은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자율주행 자동차로 나를 출퇴근시키면 너는 PhD 준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꽤 여러 명이 도전을 해서 저기 보시는 RCV 스마트카라는 저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은퇴를 몇 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저희 제자들하고 같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가사노동에서 해감시키는 지능형 로봇. 이게 지금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피지컬 AI의 이제 미래 기술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인간이 가사노동에서 해방되게 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92년부터 카이스트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쭉 옛날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했더라고요. 아마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습니다. 로봇 만든 것도 많고요, 팔 만든 것도 많고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특히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다양한 챌린지에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코리아 로봇 그랜드 챌린지는 2010년에 비스트로에도 저희가 참여를 했었고요. 이때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 2014년도에는 현대자동차에서 개최한 현대자동차 오토노머스 비클 챌린지에도 유레카 터보를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우승은 둘째치고 완주에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저희들이 출발하기 직전에 비가 막 내렸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모드로 나름 세팅을 해놓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팅을 딱 하고 출발을 시켰는데 갑자기 해가 쨍쨍 나면서 모든 인공시각 기술들이 다 실패합니다. 한번 세팅해 놓은 거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조건이어서 저희들이 처절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둘째 날에 70%였는데요. 보시다시피 비가 올 때 출발했다가 갑자기 밝아지면서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테슬라에서도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승에 실패.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기술 개발하는데 거의 뭐 전심전력을 기울였거든요. 학생들이랑 같이 밤새워서 같이 고민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그 원인은 기술 분석을 했더니 조명 변화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모든 연구가 카네기 멜론에서 배웠던 프랙티컬리티, 이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냐 아니냐, 이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젠생왕이 만든 이 슬라이드에 따르면 이게 저희가 만들었던 퍼셉션 AI에 있어서의 글로벌하게 인정받고 있는 기술들의 리스트고요. 에이전트 AI에서는 2025년도에 저희가 아르고스 트래커라는 걸 만들었고요. 피지컬 AI에서는 지금 현재 도전하고 있는 KPX라는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좀 기술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RCV 스마트카에 한국전력에서 의뢰가 와서 메가 스케일의 도시를 다니면서 전력 개통을 자동 모니터링하고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가 4년에 걸쳐서 시각인지 AI, 공간인지 AI, 자율진단 AI, 보시면 저 천정에 있는 카메라들이 각각 따로 자율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전신주가 있을지를 예측하고 그것을 찍어서 그 전에 찍었던 사진과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 기술을 개발을 끝내고 한국전력의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전력에서 이 기술을 물론 조금 더 멋있게 만들었죠. 기업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그래서 올해 CES에서 한국전력 아마 창사 최초로 CES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 기술은. 그래서 이게 대단한 이유가, 첫째는 전 세계에서 이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연구 능력을 가진 팀이 없어요. 시각인지 공간인지 자율진단까지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리고 저렇게 대략 8개 정도 되는 센서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제어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찍어서 그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혁신상을 받을 만한 상용 수준까지 갔었죠. 그래서 한전에서는 저보고 이거를 상용화해서 회사를 하나 만들라고 자기네가 도와줄 테니까.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서 데모하는 거는 자신 있었는데 저걸 상용으로 1년 365일 예를 들면 서울 도심을 다니면서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챌린지여서 제가 겁을 먹고 좀 거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DRC 휴보 이야기는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연구 여정에 있어서 실패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으로 해서 뭔가를 성취하는 똑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달파에서 로보틱스 챌린지를 열었는데요. 2013년 12월에 개최된 예선에서 오준호 교수가 개발한 DRC 휴보 왼쪽에 키 155에 60kg짜리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갔는데, 저 빨간색 박스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2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0개의 태스크 중에 단 2개만 통과했다는 겁니다. 아니, 20개의 태스크 중에. 그 반면에 이때 우승한 일본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샤프트입니다. 20개의 태스크 중에 18개를 성공시켰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뭐 사다리 오르기, 뭐 계단 오르기, 뭐 자동차 운전하기, 뭐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그 미션들을 로봇이 대신하게 하는. 그래서 당연히 예선에서 1등한 샤프트가 2025년에 열린 본선에서 우승할 것으로 다들 기대를 했죠. 근데 이때 오준호 교수가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예선에 참가해보니 자기가 우물 안에 개구리 없다. 자기는 로봇만 잘 만들면 이길 줄 알았는데 지능이 없으니까 이게 빈 깡통이나 마찬가지더라. 자기랑 힘을 합쳐서 여기에 지능을 넣어주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으니 자기랑 같이 하자고. 근데 오준호 교수님이 좀 연구 스타일이 좀 악명이 높습니다. 약간 좀 특수부대와 같은. 실험실은 월화 수목 금금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연구원들은 거기에 딱 트레이닝이 그렇게 되고. 근데 저희 인공지능 하는 연구진들은요, 많이 놀게 하고 많이 상상하게 만들고 풀어놔야 창의적인 게 나오지. 월화수목 금금 하면은 다 도망갑니다. 저희는 그냥 월화수목 토토토 이런 그 랩의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하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근데 또 실제로 이런 정도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연구진은 별로 없거든요. 제가 그걸 하기에는 여력도 없고, 그래서 같이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도에 DRC 휴보 플러스가 팀 카이스트가 우승을 했죠. 저기 보시면은 스코어 8이라는 8가지의 미션을 다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시간입니다. 그것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끝내면 우승이에요. 근데 저희 팀 카이스트가 8가지 미션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경쟁이었던 팀 IHMC 로보틱스, 저거는 그 MIT 출신들이 만든 리서치 컴퍼니인데요. 50분 26초로 8가지 미션을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6분 정도 저희가 압도적인 성적으로 이겨버린 거죠. 근데 그 성공의 이면에는 지금 소개드리는, 아까 저희들 그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실패했던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조명 변화를 대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DRC 휴보 대회를 나갈 때는
조명에 관한 한은 전 세계 1등 기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조명 변화에 대응하는 지능형 카메라를 만들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하늘이 더우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같은 계단을 제가 첫째 날 찍은 사진이고요. 위에 거는 밑에 거는 둘째 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 1, 데이 2 중에서 가장 잘한 베스트 레코드를 가지고 경쟁하는 대회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로봇들이 데이 1에는 한번 경험을 하니까 좀 밤새 고쳐서 데이 2에서 승부를 보는 전략이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데이 1에서 아무리 안정적인 조명 조건에서 잘 되는 솔루션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데이 2에 저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이유가 대부분 지금도 첨단 AI도 막 비슷하지만 당시 AI 기술로는 저렇게 그림자가 막 강하게 지어져 있는 곳에서 정확한 계단의 높이나 위치를 측정해서 로봇이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은 상당한 난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맨 왼쪽은 소니에서 개발한 빌트인 오토 조명 자동 조정하는 거고요. 중간에는 연구자들이 매뉴얼로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하는 거고, 맨 오른쪽이 저희가 개발한 새로운 솔루션. 그래서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처음 출발한 위치로 얼마나 누가 잘 돌아오냐 이 챌린지를 했는데 저희는 에라가 뭐 몇 센치 미만으로 착 어느 위치로 돌아가요. 이 로봇이 자기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려주죠. 근데 다른 기술들은 못하는 겁니다. 이 덕분에 저희들이 이게 둘째 날 대회 당일 저렇게 로봇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밸브를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드릴을 자기가 잡아서 벽에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쉬워 보이지만 저 도구를, 처음 보는 도구를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시크릿 태스크였는데요. 전기 소켓을 한쪽에서 빼서 다른 쪽에 끼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 쓰레기 더미를 하나씩 치우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우승하려면 야 이거 밀고 나가자. 그래서 저렇게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계단을 올라가요. 보시죠. 저기 상당히 강한 조명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안전하게 로봇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실제 스피드입니다. 마지막 계단만 올라가면 이제 200만 불 상금을 받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일어섰다 앉았습니다.
좋아서. 근데 좀 약간 객관적으로 보시면 뭐 우승했고 상금도 받았고 오준호 교수는 저 덕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창업을 해서 삼성을 등에 업고 지금 7조 되는 시총 7조 되는 회사 로봇 회사로 성장을 시켰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인공지능을 개발한 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정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그때 한 가지 되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인식을 해야 뭐 잡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에 좋다고 하는 알고리즘을 다 썼는데도 아무리 해도 9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성공률이. 10번 하면 한 번은 그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저 학생들하고 미팅하다가 야, 어떤 공간에서 어떤 물체가 있는지를 그 코나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는 무지무지 어렵잖아요. 그 위치가 어딘지 알아내는 거. 근데 내가 어디로 움직이면 그 물체를 만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결정은 훨씬 쉬운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24만 개의 좌표 중에 2개 찾는 문제하고 지금 저렇게 5개의 방향, 오른쪽으로 가, 아래로 가, 왼쪽으로 가, 사선으로 가, 아니면 스탑해 와 같은 형태로 문제를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물체 위치에 좌표를 추정하려고 하지 말고 물체 위치의 방향을 분류하는 시도를 했더니 99.39%의 성공률을 나타내는 새로운 AI 엔진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 교수님하고 저하고 100대 90 논쟁으로 전 연구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책상을 치면서 싸웠습니다. 오 교수님이 뭐라고 공격을 하셨냐면 저한테 아니 전자과에서는 공돌이가 90%만 되면 쓰십니까 기술을? 우리 기계공학에서는 100% 아니면 안 씁니다. 이거 쓰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져서 이 기술은 실제로는 DRC-15에는 현장에서는 적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운 좋게 이겼죠. 그래서 또 이게 직원은 못 견디는 안동사람 TV에 그게 있어서 제가 이때 당시에 저 제자들이 지금은 AI, 메디컬 AI의 아주 선두주자인 루닛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막 했던 해입니다. 그래서 루닛 그 창업한 제자들에게 제가 야, 우리 어텐션넷 엄청나게 발상도 기가 막히고 아이디어도 좋고 되게 창의적인 접근인데 그걸 써서 인공지능 대회에 한번 나가보자 설득을 했습니다. 그 인공지능 대회가 INS VRC라고 하는 아까 소개드린 알렉스 넷이 2012년도에 우승했던 그 대회입니다. 대략 1000개 클래스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1400만 장의 사람들이 저렇게 코너 포인트를 따준 저 데이터셋이 이미지 넷입니다. 저 데이터를 가지고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엔진들을 경쟁시키는 거죠. 저기에 가보자 해서 이제 설득을 해서 나갔습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어려워 보이는 태스크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정확하게
방향을 예측하는 문제로 바꿨더니 이거는 이제 고등 미적분 문제에서 초등 산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이 알고리즘을 제출하고 나서 ILS VRC에서 이메일이 툭 왔습니다. 루니 카이스트 팀이 전 세계 70개 팀 경쟁에서 자기네 테스트에서 5개 팀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5등 안에 들었고 그 1등일 수도 있으니 당일 와서 라이브에서 컴피티션에서 1등에 도전하라는 초청 이메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거 우리 달파 우승해서 200만 불 받아오더니 또 이거 ILS VRC 또 우승해서 또 200만 불 받아오는 거 아니야? 꿈에 부풀어서 갔는데 구두 발표 5팀을 했는데 5등을 했습니다. 1등이 MSRA 마이크로소프트고요. 2등은 중국 AI 회사인 트림스, 3등은 퀄컴. 그나마 이때 유일하게 위안이었던 건 저희가 연구비가 없어가지고 GPU 한 장으로만 훈련을 시킵니다. 다른 팀들은 GPU를 수십 장을 쓰는 아주 물량 공세를 해서 저희 알고리즘은 한 번만 돌려서 결과를 뽑아서 이게 뭡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는 각각 서로 다른 AI 엔진을 10몇 개를 막 동시에 돌려서 그걸로 앙상블을 해서 훨씬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테스트를 해봤더니 저희가 만약에 이때 GPU 지원만 제대로 됐었더라면 우승할 수도 있었다는 저희들 자체 평가에서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도 실패했죠. 그 실패의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만든 그 AI 엔진은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VGG라고 하는 AI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그냥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저렇게 적층을 시키는 거예요. 차례대로. 이게 이름하여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LM에서 쓰이고 있는. 그런데 우승한 레즈넷은 얘들이 되게 재미있는 발상을 했는데요. 저렇게 이상한 중간에 스킵 커넥션을 만들어요. 이게 회사 경영하고도 직접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메뉴의 대표이사가 어떤 철학을 말단 사원한테까지 전파하고 싶은데 밑에 임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임원은 또 부장들한테 이야기하고 부장은 또 과장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단에 도달하게 되면은 회장님의 그 철학이나 신호가 왜곡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스킵 커넥션, 어떤 때는 임원도 건너뛰고 어떤 때는 과장도 건너뛰고 스킵 커넥션을 했더니 신경회로망의 특성이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발생한 에러 시그널의 전파가 훨씬 안정화되고요. 또 다른 큰 장점은 레이어를 1000개 이상 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LLM이나 거의 모든 소위 이야기하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들의 그 몇 빌리언 하는 형태의 네트워크들이 훈련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였지만 세상을 바꾸는 기술. 참고로 이 레즈넷을 만들었던 중국인이 세계 100대 AI 인재 중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신 것처럼 사람의 오 인식률이요, 이미지넷 데이터에서 5% 정도 나옵니다. 근데 레즈넷이 3.6%를 찍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인공지능 신경망이 인간을 이긴 최초의 사건이 2015년도에 일어난 겁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도전이 생겼습니다. 레지넷을 뛰어넘는 새로운 딥 모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온갖 걸 다 해봤습니다. 뭐 저기에 스키 커넥션에 조금 더 정직한 AI를 넣어보기도 하고요. 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멀티플로도 해보고 뭐 온갖을 해보는데 좋아지는 거는 되게 점진적이에요. 조금 좋아지고 마라.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학생들하고 고민하다가 인간 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보자. Back to the basic. 그래서 인간 시각계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여러분들 위에 보여진 저 물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힌트 하나만 드리면 술 좋아하시는 분은 금방 아는데 위에는 와인잔, 밑에는 주전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힌트, 다른 추가적인 힌트를 드려야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정보량입니다. 똑같은 비트 수예요. 근데 다른 위치에 있는 정보를 드리면 어떻게 보입니까? 쉽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1999년도에 스테판 팔머라는 학자가 이 생체 내 연구하는 전문가인데 이분이 발견해 놓은 이론입니다. 인간의 뇌 속에서는 지역적 어떤 시각 특징에 엄청나게 중요도를 두고 관심을 갖고 인식을 한다. 근데 그 반면에 8년이 지난 2007년에 올리비에가 새로운 실험을 했어요. 제가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건 제가 그냥 가린 거예요. 로컬 비주얼 패턴이 다 비슷하죠. 저 계란처럼 만들어 놓은 것에 들어있는 까만색 패턴을 주위에서 보시면은, 근데 저게 뭔지 알아보기 되게 어렵죠. 근데 제가 전체를 딱 보여드리는 순간 맨 왼쪽은 사람, 중간은 자동차, 세 번째는 뭔지는 모르지만 뭐 안주, 이런 거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사람의 뇌에서는 지역적 시각 특징도 사용하지만 전역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정보도 동시에 프로세싱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정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AI 엔진을 만들어야 레지넷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정말 뭐 꿈에서도 제가 막 실험을 하고 막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메모도 하고 뭐 이런 집중 끝에 저희가 C밤이라는 것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Convolutional Blood Attention Build이라고 합니다.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합니다. 지역적 집중, 전역적 공간 집중 모델을 동시에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AI 엔진에 어떻게 집어넣는 거냐. 그래서 뭐 전문 용어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맥시마이즈하는 수학 오퍼레이션하고 에버리징하는
수학 오퍼레이션을 잘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키면 자동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과 아주 유사한 특성을 보입니다. 요거는 체리 피킹한 사례인데요. 아까 레지넷으로 저 사진을 집어넣고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니 물었을 때 긴팔 원숭이라고 답을 합니다. 실패, 이게 틀린 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적 시각 특징과 전역적 시각 특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새로운 네트워크 모듈을 집어넣더니 어떻게 됩니까? 훨씬 중요한 부분에서만 주의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원숭이라고 맞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운 좋게 맞췄는지 아니면은 아까 이미지넷의 데이터에 대해서 다 되는지를 엄청난 스케일로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했더니 레지넷을 18개를 쌓은 거에 예를 들면 C밤을 저 녹색이 C밤을 붙인 거거든요. 붙이든 레지넷 3, 4에 C밤을 붙이든 레지넷 101에 C밤을 붙이든 일관되게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학술적으로 저희가 제안한 이런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이 실제로 인공시각 기능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인 거죠. 얼마나 좋아졌느냐면은 레지넷 100일을 쓰는 게 원래는 레지넷 50을 쓰는 것보다 50층을 더 쌓은 거거든요. 그 50층 건물로 인식하는 것보다 당연히 100층짜리 건물로 하는 게 훨씬 성능이 높아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레지넷 50층짜리에 C밤을 넣고 레지넷 100일하고 경쟁을 시켰는데 저희가 이겼어요. 이거는 일대 변혁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 브레인이 엄청나게 진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37%의 크기로 0.72% 성능을 개선했어요. 아, 그러면은 같은 크기에 이걸 집어넣으면 어떠냐? 레지넷 101에 레지넷 101 C밤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1.9%가 퀀텀. 그럼 이거는 프랙티컬하게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연구 때문에 전 세계가 저희 기술을 사용해서 각종 챌린지에서 다 우승을 해버립니다. 물론 저희도 우승한 사례도 있고요. 이 기술 덕분에 제가 한국인 중에서는 전 세계 유일하게 AI 100대 인재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제가 결론 짓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자료를 가지고 기존의 LLM 기반의 인공지능에게 한 장짜리로 정리를 해보라 했더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거를 비디오로 좀 만들어 볼래 했더니 우리가 인공지능하면 보통 화려한 성공 신화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려 32년 동안 아주 독특한 철학 하나로 AI 세계를 이끌어온 곳, 바로 카이스트의 로보틱스 및 컴퓨터 비전 연구실 RCV랩의 이야기입니다. 이 연구실의 정신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실패는 도전이다. 오늘 쭉 보시겠지만 이 문장이야말로 실패를 끝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을 위한 진짜 출발점이라고 여기는 RCB랩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이 철학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2014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모두가 주목하던 큰 자율주행차 대회에서 이들이 몇 년간 공들여 만든 최첨단 자동차가 글쎄 레이스를 끝내기는커녕 출발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극적인 실패를 겪게 됩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연구실의 역사를 실패를 극복해온 하나의 긴 여정으로 따라가 볼 겁니다. 과연 32년간의 수많은 좌절이 어떻게 인공지능의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을까요? RCV 연구실은 시작부터 꿈이 아주 컸어요. 뭐랄까 되게 인간 중심적이었죠. 그냥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상노동에서 해방시켜줄 지능형 로봇이라든지 인간의 시력을 뛰어넘는 AI 비전 시스템처럼 우리 삶을 진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꿈들을 쫓아온 겁니다. 그 여러 꿈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인공시각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영감을 어디서 얻었느냐? 바로 우리 자신, 즉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강력한 시각 시스템인 인간의 눈에서 얻은 거죠. 그래서 연구실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지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보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곧 RCB랩의 AI 연구 방향 그 자체가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연구실은 인간의 시각을 분석해서 AI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중요한 정보에 주의를 집중하잖아요. 그럼 AI도 그렇게 만들자. 또 우리는 사전 지식을 이용해서 맥락을 파악하죠. 그리고 시각, 청각 같은 여러 감각을 막 합치고요. 이 모든 원리를 AI 모델에 그대로 구현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2014년의 그 실패 현장으로 돌아가 보죠. 대체 그 뼈아픈 패배가 어떻게 세계 최초의 기술을 탄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 팀원들은 유레카 터보라는 자율주행차에 정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근데 결과는요, 대회 첫날 그리고 둘째 날까지 모두 완주 실패. 그 엄청난 노력 뒤에 찾아온 실망감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 실패의 경험에서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 이름하여 시스루카 시스템. 그러니까 앞차의 시야가 가려서 사고 나는 걸 막기 위해서 아예 그냥 앞차의 전방 시야를 내 차에서 실시간으로 보게 만들자는 그런 개념이었죠.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먼저 앞차에 달린 카메라가 전방 영상을 찍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무선으로 뒷차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뒷차는 그 영상을 운전자 앞 디스플레이에 증강현실, 즉 AR 기술로 띄워주는 거죠. 말 그대로 앞차가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실패를 딛고 일어선 RCB랩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선은 세계 최고의 로봇 경연대회, 바로 미 국방부 산하의 DARPA가 주최하는 로보틱스 챌린지로 향했죠. 2013년 예선에서는 9위에 그쳤지만 포기하지 않고 1년 동안 로봇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2015년 결선 무대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바로 1위! 전 세계 쟁쟁한 팀들을 모두 제치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자의 저력이 어떤 건지 전 세계에 제대로 보여줬죠. RCB랩의 이 실패를 통한 전진은 하드웨어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순수 AI 모델 개발에서 겪었던 또 다른 패배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돌파구를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이미지 인식 기술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ISLVRC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여기서 연구실이 개발한 어텐션넷이라는 모델이 최종 발표 5팀 안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룹니다. 인간의 주의 집중 방식을 모방한 모델이라서 기대가 엄청났죠. 하지만 결과는 5등이었어요. 당시 우승은 딥러닝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평가받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레즈넷에게 돌아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거둔 또 한 번의 값진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경험을 자양분 삼아 2018년 연구실은 그들의 철학이 집대성된 결과물 CBAM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 AI 모델에 간단히 붙이기만 하면요, AI가 갑자기 인간처럼 이미지의 중요한 부분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서 성능을 확 끌어올리는 작지만 아주 강력한 모듈이었어요. 이 CBAM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이 숫자 하나로 다 설명이 됩니다.
22,510.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다른 연구자들이 이 기술을 자기 연구에 인용한 횟수입니다. 단 한 번의 실패가 전 세계 AI 연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증거죠. 자, 이제 이 연구실이 지난 32년간 쌓아온 유산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패를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문화, 이게 과연 어떤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200명이 넘는 석박사 인재를 배출했고요. 컴퓨터 비전 분야 세계 랭킹은 18위, 논문 인용 횟수는 54,000회가 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루닛, 슈퍼브 AI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바로 여기 출신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성과의 바탕에는 바로 이 5가지 철학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실패는 극복해야 할 도전이고, 모든 것에서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항상 큰 꿈을 꾸고, 절제하면서 실천하고, 또 시야를 넓히는 것, 이게 바로 RCB 연구실의 DNA인 거죠. 결국 이 철학은 그냥 연구실 벽 안에만 갇혀있지 않았어요. 대회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봤던 학생들을 훗날 세상을 바꾸는 기업을 만드는 혁신가로 키워내는 그런 진짜 힘이 되었던 겁니다. 한 졸업생이 남긴 이 말이 연구실 문화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최고 학회의 논문을 내기 위해 토론하고 열정을 불태우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자극을 받았다. 후배들에게는 이런 선배들의 열정이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됐던 거죠. RCV 연구실의 32년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AI가 우리 삶의 모든 걸 바꾸고 있는 지금, 진정으로 위대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담한 도전에 기꺼이 먼저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이상 발표입니다. 창의적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봇공학의 메카인 카네기 멜론에 아마 계속 계셨으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큰 성공을 이루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한국으로 오시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로봇 관련 여러 가지 기술 중에 QDD 액추에이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비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한국 기업과 또 해외 기업이 있으면 하나씩 추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 있었는데요. 제가 국비 유학생의 조건 중에 하나가 군대를 4주 훈련만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국내로 학위를 마치고 국내로 귀국해서 5년을 근무하면은 군필로 바뀌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한시적으로 전두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여서 제가 그 특혜를 받은,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야 돼서 제가 다양한 해외 유수에 제일 아까운 오퍼는 사실은 토론토 대학의 제프 힌튼 교수한테서 온 토론토 대학으로 와서 자기랑 같이 연구하자는 그를 제가 거절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그런 디시전이었습니다. 근데 군필자로 대한민국에서 살아야지 미필자로 해외에서 도망다니면서 살 수는 없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주식은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는 제가 좀 여러 가지 이해 상충 관계가 있어서 특정 회사를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글로벌하게 보면은 제가 인공지능 연구자의 입장에서 어느 회사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제 의견은 사견입니다만 테슬라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위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테슬라의 FSD 솔루션을 통해서 경험한 인공지능 기술의 A부터 Z까지를 다 경험하고 있는 그거. 그 다음에 스타링크를 통해서 스페이스에서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면서 뭐 발열 문제도 다 해결하는 그런 스페이스 데이터 센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그런 기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리고 자체 반도체 개발 기술 역량을 생각해 보면, 혹시 여윳돈 있으시면 테슬라를 좀 사놓으시면 아마 몇십 년 후에는 아, 내가 그때 송 교수 이야기 듣길 잘했어,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먼저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비전문가로서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굉장히 실패를 거듭고 많은 역경 끝에 저한테 눈부신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선생님이 받은 안동인이라는 것, 영가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현재 그 AI를 기반으로 한 로봇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대로 간다면은 발전은 하겠지만 발전에 병행되어야 될 인간에 대한 소중함이라든가 인간의 설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협소해지고 나중에는 인간이 기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에 이미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고유의 영역을 어떤 식으로 보존했으면 좋을지 혹시 사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차원적이고 철학적 질문이셔가지고 그거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특히 우리 전통 문화나 그 유교적인 철학을 어려서부터 몸으로 체득하고 생활해온 안동인과 같은 이런 지식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교육시키고 하면 됩니다. 제가 최근 그 한경 인터뷰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한국인이 미래 피지컬 AI에서 좀 유망하다고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엄청난 교육열입니다. 이 로봇은 공장 수준에서는 기본적인 동작이나 뭐 여러 가지 철학이나 이런 걸 가르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인간과 함께하는 컴패니언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혼도 내야 되고 잘 시켜야 됩니다. 그 자식 교육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 인간을 종속시키는 그런 좀 파멸론적인 철학에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는 하지 않고요. 기술의 선순환 구조를 믿는 좀 긍정적인 사람으로서 로봇이 결국은 인간을 영생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오늘 아주 강의를 좀 많이 감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출파 중에서 CBAM이라는 그 아주 괄목할 만한 단계를 가지셨는데 그런 기술이 어떤 특허로서의 작용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그와 지금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CBAM 같은 그런 그 해결해야 할 과제 뛰어넘을 그 기술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 저도 뭐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이거 특허를 걸어서 돈을 좀 어떻게 땡겨 봐야 되나, 아니면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도움을 주는 기술로 만들어서 전 지구인이 쓰게 만들고 활용도를 높일 거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 결론은 지금 작금의 AI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큰 영향 중에 하나가 허깅 스페이스라고 하는 오픈 소스 폴리시를 따르는
전 세계 AI 학자들의 그 스페이스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다만 이걸로 상업적 이익을 볼 때는 신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뭔가 이익을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단서 조건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세상을 바꾼 챗 GPT 같은 기술도 지금 뭐 거의 그냥 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사실 챗 GPT를 만든 그 8명의 연구자들이 그냥 허깅 스페이스에 오픈 소스로 다 공개를 한 거예요. 그 트랜스포머 기술이 공개됨으로 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AI 신기술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물론 그 테슬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테슬라의 성공을 제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 성공 요인은 뭐였냐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그게 아니었고요. 즉 AI 모델이 아무리 훌륭하고 우수한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얘한테 알려주고 학습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동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언뜻 보면은 뭐 엄청나게 IQ가 높고 뭐 공부 잘할 것 같잖아요. 뭐 평범한 IQ입니다, 제가. 그런데 아마 적절하게 수많은 인연으로 저에게 배움을 주신 그 선후배들, 그 다음 선생님들, 그 학습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의 미래는 제가 보기에는 모델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로 그 AI를 잘 학습시키고 우리 목적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느냐, 응용하느냐, 거기에 승부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최민석 대표는 제 다음에 아마 더 프랙티컬하게 현업에서 경험하고 있는 AI 용례들을 설명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 세 분은 이 선물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예, 국보급 연구 역량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향하는 AI와 로봇 미래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시는 고린소 박사님께 감사와 응원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좀 촉박한데 무브 최민석 대표의 AI를 기반으로 하는 운송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회사 소개가 있으시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회사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석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권 박사님이 그동안 진짜 밤낮 없이 고생하신 덕분에 이런 AI 기술, 또 자율주행 기술들이 실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도 많이 활용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앞서 이제 우리 안동이 전 세계 세계 문화유산의 수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세계 생활체육인 대회도 벌어지고 하면 정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안동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안동의 단점이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올 수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그게 무용지물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는 B2B 모빌리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2019년에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 삼성전자에서 한 17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다녀보니까 택시로 이용할 수 없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매일매일
통국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중요한 바이어가 오면 그분들을 또 인천공항까지 모시러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베트남, 인도 출장을 가면 이 공장들이 다 도심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보면 임원들이 렌트카 장기하고 또 파견기사를 받아서 매일매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회사가 정말 다양한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쓰고 계십니다. 근데 이 쓰고 있는 패턴들은 10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B2B에서 이용하는 모빌리티를 좀 더 혁신해보자 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저희 요약인데요. 그냥 저희가 이제 B2B 거래처들은 크게 보면 여행사, 글로벌 플랫폼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트립닷컴 같은 전 글로벌 전 세계 제일 큰 플랫폼하고 저희가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즘 수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국에서 출발할 때 공항 픽업 같은 걸 바로 예약을 합니다. 그럼 뭐 4시간, 5시간 이렇게 예약을 해놓으면 저희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서 저희 있는 파트너 분들하고 자동으로 다 픽업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렇게 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확대해서 결국은 데이 투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지방을 가고 싶어 합니다. 제일 힘든 게 교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좁기 때문에 전국을 데이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데이 투어가 여행사에서 하는 데이 투어일 수도 있지만 모빌리티와 컨텐츠를 결합한 게 저희는 데이 투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점점 더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했는데 저희가 일본의 제일 큰 여행사가 JTB가 있습니다. JTB 손님들이 한국에 오면 교통편을 저희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롯데 JTB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롯데 JTB하고 저희하고 시스템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TB하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안동으로 데이 투어 상품을 만들어 보시죠 라고 자꾸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법인입니다. 회사에서 출장을 가시거나 고객이 오셔서 위전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또 회사 내에서 행사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대부분 다 택시가 아니라 또 개인이 직접 운전하기 힘든 이런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도 저희가 지금 기업 고객이 한 1000개 정도 넘고 있고요. 기업 고객의 제일 좋은 장점은 저희가 별도로 마케팅을 안 해도 계속해서 매년 재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 대표적인 이제 고객 중에서 크래프톤 같은 큰 게임 회사들은 아예 회사에 법인 차량하고 기사를 없앴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무브에서 예약하고 쓰세요. 이렇게 정책을 바꿔갑니다. 그 다음 학교에서도 보면 학생들 통학뿐만 아니라 학생들끼리 해외 견학도 가고요. 또 해외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국내로도 많이 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큰 전세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전세 버스 회사분들도 보면 정말 현장에 많은 어려움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고객들이 있고 저희 파트너들은 전세 버스, 렌트카, 이런 리무진 회사들이 대부분 다 기사를 포함해서 이런 많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우리 권 박사님께서 만들어주신 기술을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런 글로벌 넘버원 회사도 저희 솔루션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AI를 지금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진짜 앞서서 많은 교수님들 또 박사님들께서 AI 기술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이제는 누구든 AI가 필요하면 아주 손쉽게 그 기술을 우리 서비스에 접목을 시키고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예약 고객 입장에서는요, 예를 비서처럼 나 내일 베트남 하노이 가는데 아침 9시에 공항 픽업 예약해줘, 이렇게 한 말씀 하시면 다 예약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뭐 챗GPT나 아니면 클로드 같은 에이전트들하고 저희가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백단,
현장의 전세 버스 회사들은 또 렌트카들 보시면 백오피스에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 다 엑셀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해주면 되게 손쉽게 효율화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 이제 점점 더 그런 자율주행 관련 부분들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율주행 원천 기술을 개발하진 않고요. 실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개발한 회사들이 한국에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이거를 돈이 되게끔 사업에 적용을 하려면 서비스 플랫폼하고 접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몇몇 회사들하고 이제 접목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플랫폼에 자율주행 관련된 배차 기술, 관제 기술 이런 것들 하나씩 콜라보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법인들 또 안동에 많은 앞으로 외국인들이 오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구공항 공항에 내리면 그냥 안동까지 어떻게 보면 예약을 딱 해놓으면 정말로 편리하게 다녀갈 수 있는 이런 교통이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자율주행 차를 누가 만들든 상관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서비스 플랫폼에 어떻게 하면 이런 자율주행을 실제 돈을 벌 수 있게끔 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게 가능한 것은 정말 좋은 기술을 이미 많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실제 이제는 상용화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해외에서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인 비전은 이런 모빌리티 플랫폼을 갖고 차량과 관련된 정비, 판매, 관제, 이런 서비스, 제조부터 전체를 다 저희 플랫폼에 통합하려는 계획을 갖고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은 매출이 이제 제가 7년 차인데 100억 조금 안 되고 이제 원래 한 7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100억을 넘겨서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이내에 상장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꼭 더 좋은 소식을 갖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최 대표님도 빨리 이게 회사 소개를 끝냈습니다. 결론은 차량 필요하면 이용하십시오. 이어서 지능이 이해하는 돌봄이라는 주제로 제2의 로보틱스 김동진 대표님의 간단한 회사 소개가 있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강연을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가 좀 김동진입니다. 자꾸 인공지능이 이해하는 돌봄이라고 표현해 주시는데 그는 야전 강연 때 우리가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돌봄을 왜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지 우리 가족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주제로 발표를 했고요. 오늘은 차이나 스피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를 해봅니다. 저는 회사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지에 대한 안으로 3가지의 요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KBS 다큐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차이나 스피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네. 차이나 스피드라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가장 핵심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인재 전쟁입니다. 저는 3가지만 축약해서 말씀드리고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로봇 인프라, 로봇 테스트베드로서 가장 강력한 국가에 속합니다. 첫 번째가 집 구조가 다 정형화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인터넷 인프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5년 앞서 있는 로봇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일본이 이런 로봇 패권 전쟁에서 지금 후발주자가 되었냐면 집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인터넷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발표해 주신 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좋은 어떤 기술들, 기반들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경험의 가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창조하자라는 게 제 회사를 만든 목적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결론은 차량 필요하면 이용하십시오. 이어서
인공지능이 이해하는 돌봄이라는 주제로 제2의 로보틱스 김동진 대표님의 간단한 회사 소개가 있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강연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리 봐준 김동진입니다. 자꾸 인공지능이 이해하는 돌봄이라고 표현해 주시는데 그는 약전 강연 때 우리가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돌봄을 왜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지 우리 가족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주제로 발표를 했고요. 오늘은 차이나 스피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를 해봅니다. 저는 회사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지에 대한 안으로 세 가지의 요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KBS 다큐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차이나 스피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네. 차이나 스피드라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여기 가장 핵심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인재 전쟁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축약해서 말씀드리고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로봇 인프라, 로봇 테스트베드로서 가장 강력한 국가에 속합니다. 첫 번째가 집 구조가 다 정형화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인터넷 인프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5년 앞서 있는 로봇을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일본이 이런 로봇 패권 전쟁에서 지금 후발주자가 되었냐면 집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인터넷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전에 발표해 주신 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좋은 어떤 기술들, 기반들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경험의 가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창조하자라는 게 제 회사를 만든 목적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로봇은 죄송합니다. 중국에 있는 유비테크라는 회사입니다. 한 23조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저는 2019년도에 유비테크를 한국에 브랜치를 만들어서 들어왔고 지금 7년차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중국 기업이라는 세관경들이 앞에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이런 로봇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로 성장하게 된 이유는 인재를 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 박사님과 같은 그런 인재들이 지금 시대에 엄청나게 필요한데 그런 인재들을 저희들은 아직까지 못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많이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그 역시 금 박사님이 하셨던 이런 피지컬 AI 분야가 아니라 디지털 AI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문제냐면 전문가들의 어떤 그 역량들이 되게 협소한데서 오는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휴보라는 프로젝트에서 전 세계 1위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때가 만약 지금 2025년, 26년이었다 그러면 저희 대한민국은 전 세계 1위 로봇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이번에는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때 딥시크, 챗GPT 많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딥시크가 왜 전 세계에서 챗GPT를 이기고 능가하는 어떤 기술로 평가를 받냐면 바로 현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챗GPT는 실질적으로 실리콘밸리 테이블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딥시크는 현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또 누구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오픈되어 있는 그런 어떤 영향들, 인터페이스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GPT보다는 딥시크가 더 확고하게 글로벌에서 성장세를 가지고 있다가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좀 발전시켜서 전 세계 최고의 어떤 국가가 되는 그런 어떤 그 현장을 우리 안동 우리 모든 선후배님들이 같이 좀 힘을 보태주시는 그런 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 강연은 너무 늦게 하면 혼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가 신입회원 환영회와 함께 권인소 박사님의 귀한 강연, 최민석, 김동진 대표님의 그 귀한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회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제5회 영가 포럼 및 신입회원 환영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귀가하십시오. 귀가하실 때 그 집회부 임원들은 출입구에 서서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헤어지는 마음이야 아쉽지만 웃으면서 헤어져요 다음에 또 만날 날을 약속하면서 이제 그만 헤어져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헤어지는 마음이야 아쉽지만 웃으면서 헤어져요 다음에 또 만날 날을 약속하면서 이제 그만 헤어져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다시 만나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Thank you.